안녕하세요.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시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방송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이 방송은 각 회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전번달에 이어서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편은 그리스 신화 속 사랑 이야기였는데요. 이번 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지 그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기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로 절대로 하지 않나요? 이럴 땐 궁금증이 더 폭발하지 않나요? 아마도 우리들 모두의 본성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인생이, 운명이, 나아가 인류의 역사가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신화 속에서죠. 그 중에 호기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유명한 판도라가 있죠.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제우스가 만든 인류 최초의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그녀를 상자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프로메테우스는 그들 형제를 골탕 먹이려는 제우스의 검은 속내를 알기 때문에 그 상자를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동생에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판도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상자를 열어보고 맙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자마자 온갖 몹쓸 것들이 튀어나왔죠. 재난과 병과 질투와 전쟁 등등요. 판도라는 그것을 보고 재빨리 상자를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희망만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하고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상자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로디테의 며느리며 에로스의 아내인 푸시케도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프로디테가 푸시케한테 페르세포네에게 가서 화장품을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프로디테에게 원한이 있던 페르세포네는 화장품 상자를 곱게 줄리 만무합니다. 바로 아프로디테 때문에 하데스에게 납치되어서 그의 아내가 됐거든요. 그래서 심부름을 하러 온 푸시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짐작한 대로죠. 상자 안에는 화장품이 아니라 엉뚱한 게 들어 있었던 거죠. 화장품 대신 졸음을 그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결국 푸시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우스의 도움으로 푸시케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에로스의 아내가 됩니다. 또 하나 유명한 상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한 스미느라가 모략나무로 변한 사건이 있었죠. 이때 이미 모략나무는 아이를 나무 품 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이 아기를 상자에 넣어서 페르세포네에게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부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굳이 페르세포네에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페르세포네에게 당했던 일 때문에 아까 화장품이 아니라 졸음이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조금은 복수를 하고 싶었던 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페르세포네 역시 본능에 충실합니다. 상자를 열어보고 말았죠. 그런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너무나 귀여운 아기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아기는 훗날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이 됩니다. 결국 아프로디테도 그 소년에게 반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페르세포네라고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페르세포네 역시 이 청년에게 홀딱 반하게 됩니다. 결국 상자를 열어보는 바람에 아프로디테와 페르페소네는 연족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나 인간이나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고 싶은 게 본능인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는 열어봐서는 안 되는 상자와 관련된 에피소드였는데요. 내친 김에 금기에 대한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할 수 없이 허락한 경우가 좀 많죠.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파이톤의 태양마초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태양의 아들이라도 되니? 주제 넘게 이름 한번 거창하네? 사실 모르는 이가 들으면 그럴만도 했습니다. 빛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으니까요. 그 길로 파이톤은 어머니에게 가서 따집니다. 엄마,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놀림을 받게 만듭니까? 라고요.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에게 실토합니다. 사실 내 아버지는 태양신 아폴론이란다. 친구 말처럼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파이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믿지 않았죠. 오히려 전보다 더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톤은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아폴로는 한눈에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은 무엇이든 들어주마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상상도 못할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태양마차를 한 번만 타게 해달라고 하죠. 아폴로는 말도 했지만 끝내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마침내 파이톤은 보란듯이 의기양양하게 태양마차를 몰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보 운전자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고난도의 레이싱 코스를 달렸으니 결과는 처참하겠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강의 신, 대지의 신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은 모든 신들이 항의를 합니다. 결국 제우스는 천둥을 내려 파이톤을 추락시킵니다. 호기심이 만용이 된 순간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만약 성공했다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또 금기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세밀레와 제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도 안 되는 줄 알면서 허락하는 겁니다. 제우스는 본부인 헤라를 놔두고 인간인 세밀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질투를 느꼈던 헤라는 노파로 변장하고 세밀레를 찾아가서 아무래도 아가씨가 만나는 분이 좀 수상한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지 않을까요? 다음에 그분이 오거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라고 꼬드깁니다. 순진한 세밀레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 다음날 제우스가 만나러 왔을 때 증거를 보여달라며 조릅니다. 제우스는 할 수 없이 벼락을 가지고 세밀레에게 갑니다. 그러나 세밀레는 인간이잖아요. 그 광채를 견딜 수가 없어서 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천하의 제우스 신인데 사랑하는 이를 죽게 내버려 두다니요. 다른 이들에게는 호의를 베풀면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위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던데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은 신들의 시기와 복수심 때문이더라고요. 판도라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를 이간질하려는 제우스의 계략 때문에 페르세포네는 아프로디테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와 스미누라의 미모를 무사람들이 칭송하는 꼴을 못 봐서, 또 세밀레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질투심 때문이니까요. 여기까지는 호기심과 근기에 관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미션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불가능한 과업, 하다못해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극복해야 비로소 영웅이라 불릴 자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온갖 이야기가 모여있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역시 위대한 인물들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영웅은 누구일까요? 무려 12가지 인물을
보란듯이 완수한 천하무적 헤라클레스입니다. 역시 그가 영웅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힘이 센 장수라서가 아니더라고요. 힘보다는 지혜로 해결한 과업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양간 청소하기 미션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정말 막막한 이야기입니다. 제목만 보면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양간이 아닙니다. 수천 마리의 솥대가 한 곳에서 먹고 자서 그 배설물도 엄청났습니다. 거기다 한 100년 동안 치우지를 않았으니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노련한 일꾼이라도 손조차 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때 헤라클레스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두 강물을 끌어다가 말끔히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안한 아이게우스 왕도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죠. 두 번째는 황금사과 이야기입니다. 헤라클레스가 미션마다 성공을 하니까 아르고스 왕은 약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정말 곤란한 숙제를 그에게 냅니다. 바로 헤라 여신의 황금사과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헤라클레스의 어머니는 헤라 여신의 연적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첩첩산중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오직 지금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틀라스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국리 끝에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아틀라스, 내 대신 헤르페리데스 동산에 가서 황금 사과를 따 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자네 대신 하늘을 받쳐주지. 자네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나? 아틀라티스는 기뻐하며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아틀라스가 황금 사과를 가지러 간 사이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 대신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틀라스는 황금 사과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아틀라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망가려 합니다. 헤라클레스에게 하늘을 떠받치는 일을 떠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 어깨로 받치고 있으려니 무척 힘이 든다오. 그러니 하늘을 반대쪽 어깨로 좀 옮겨주게나 하고 부탁합니다. 아틀라스가 하늘을 들어 헤라클레스의 오른쪽 어깨로 옮기려는 순간 재빨리 헤라클레스는 빠져나옵니다. 결국 아틀라스는 원래대로 하늘을 다시 떠받치고 있게 되었습니다. 꾀를 부리려다 제 발등을 찍은 셈이죠. 마침내 황금 사과를 헤라 여신에게 가져가게 되는데요. 헤라 여신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헤라클레스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헤라클레스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엔 교만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넘치는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참 많죠. 어느 세상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 역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테바이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왕비가 살았습니다. 바로 디오베 왕비인데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금수저 집안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편은 제우스의 아들, 외조부는 아틀라스, 친정아버지는 신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유일한 인간이고 본인은 왕비에다가 7 아들과 7 딸을 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존재였죠. 이렇듯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녀가 남을 섬기는 일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죠. 오히려 그 유명한 아폴론의 어머니 레토를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왜 레토 여신을 섬겨야 해? 그래봐야 나보다 나을 것도 없구만. 자식도 둘밖에 없는 주제에. 그런데 자식도 자식 나름 아닌가요? 아들은 태양신 아폴론, 딸은 풍요와 사냥의 상징인 아르테미스 아니던가요? 그들이 자기 어머니 레토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일 없죠.
지상계와 태양계의 최고 궁수인 그들이 니오베의 7 아들과 7 딸들을 차례로 쓰러뜨립니다. 그제서 니오베는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자식을 모두 잃은 니오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마침내 돌이 됩니다.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징벌로 끝을 맺어서 아쉽기는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야기에서 또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교만은 결국 모든 관계의 단절과 파국을 가져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패기만 믿다가 페가수스 등에서 떨어진 벨레로폰이 그랬고요. 아테네 여신과 길쌈 솜씨를 겨루다가 결국 거미가 된 아라크네처럼 말이죠.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방대한 이야기를 한정된 시간 안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핑계 같지만 저의 부족한 능력을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신하라는 옷을 입기는 했지만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상과 고뇌는 어디에 살던 누구이든 피할 수 없는 업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 위대한 이야기를 만드신 세상의 모든 창작자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유미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힘을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